안녕하십니까. 60대 평범한 남자이고 딸을 결혼시킨 애비이자 얼마 전 손주를 보게 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딸을 결혼시키기 전부터 이후 1년 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딸 자식을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사연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 함께 분노하시고 반전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 같이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 국민학교가 최종 학력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 형제들이 많고 돈은 없으니 중학교에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14살의 상경에서 구두 닦기부터 노가다 곰방, 중국집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나이를 먹었다 합니다. 저는 꼭 크게 성공하리라 다짐하고 먹을 거 참고 잠을 줄여가며 미련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 청년이 되었을 땐 제 목표보다 많은 돈을 모았고 꿈에 그리던 중국집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제가 주방을 맡아 음식을 하고 배달부를 2명 고용해 가게를 돌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집이 지금처럼 곳곳에 있지 않아서 장사가 그런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가 30이 되었고 주변에서 결혼은 왜 안 하고 혼자 사느냐는 말을 들었어요. 멀쩡하게 직업도 있고 허운에 멀쩡한데 왜 여태 장가를 가지 않았느냐면서 말이죠. 제가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14살 때부터 일만 하고 살아서 여자 만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결혼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국집에서 성실하게 배달부로 일하는 청년이 쉬는 날에 자기 누나를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왔는데 그 여인을 처음 보고 반해버렸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사랑이 찾아온 거죠. 저는 두 손을 벌벌 떨며 짜장면과 군만두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그 여인이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배시시 웃으며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배달부 동생에게 제 마음이 너의 누나를 향하고 있다고 먼저 고백했는데 다행히 저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하며 정식으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저희 중국집에서 제외한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여인이 제 아내가 될 거라는 걸 그 순간 알게 되었죠. 저는 정식으로 교제해보자고 고백했고 그녀는 제 마음을 단번에 받아줬습니다.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귀여웠고 성실한 사람 같아서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넉 달 정도의 연애를 하게 되었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사는 건 꿈만 같았고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에겐 과분한 여인이라 보기만 해도 아까웠답니다. 저희는 신혼 때 금실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가장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2배로 열심히 했어요. 중국집 매출을 올리려고 전단지를 매일 돌리는 건 물론이고 거리가 먼 동네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딸아이가 태어났을 땐 방 2칸짜리 주택에 새를 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집 어르신이 저희 식당 단골이라 방값을 싸게 주셨네요.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아내와 딸에게 진짜 우리 집을 선물해줄 목표로 거의 쉬지도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안 돼서 약을 자주 먹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낫지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알렸고 항암 치료로 연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알았어요. 제 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던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는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고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못 받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가 편하게 보내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뜻을 따라주기로 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보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집은 내팽개치고 집안에서 딸을 돌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기력한 몸으로 억지로 육아를 했답니다. 일주일에 2~3번 가게를 열고 나머지는 집안에서 딸아이를 돌본 것 같아요. 딸이 조금 커서 유치원을 보내게 됐는데 일할 시간이 있음에도 다시 중국집을 열지 않고 아예 폐업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생활비와 딸 키우는 데 쓰다 보니 금세 돈이 바닥나더군요. 나중에 쌀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걸 알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애 아빠라는 놈이 당장 쌀 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 그때부터 각성하고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제가 다시 찾은 일은 중국집 배달원이었어요.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더니 때마침 새로 오픈한 중국집이 생겨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다시 인생의 전성기를 찾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더라도 딸아이는 그렇지 않게 키우는 게 저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 딸은 저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고 저금하는 게 습관이 되어 성장하는 내내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도 못 봤고 먹고 싶은데 돈을 쓰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답니다. 새끼 밥만 먹어도 충분하다며 저의 딸다운 말을 하면서 말이죠. 억지로 교육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바르고 성실하게 자라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저는 중국집 배달부 말고도 시장에서 떡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또 주말에 일이 없으면 공사장을 가서 노가다를 뛰었죠. 안 해본 게 없으니 무슨 일을 하든 자신만만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 나이 60대 중반이 되었고 딸아이는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미 20대 중반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죠. 저는 돈을 부족하지 않게 모으기도 했고 몸이 많이 상해서 직업을 조금 편한 건물 경비로 일하게 됐어요. 딸아이까지 제대로 컸고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 더는 몸고생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게다가 딸에게는 4년 동안 사귄 멋진 애인이 있었다 합니다. 대기업 직원의 훤칠하고 인물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딸아이를 보내도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진작부터 사위로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는지 딸과 예비 사위가 제 앞에 앉아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더군요. 저야 너무 좋아서 아주 잘 됐다며 바로 사위에게 이서방이라고 부르며 빨리 상견례를 치려고 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저와 딸 이서방과 안사돈이 모여 상견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박하사돈은 제 아내처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어서 같은 아픔이 있어 통하는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자리에 앉아 제 인사를 받자마자 바로 싫은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사돈, 저랑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닌가요? 예, 처음 뵙는 거죠. 반갑습니다, 사돈. 누가 반가워달라고 했어요? 여기가 강남 최고급 한식당이고 상견례 자리면 격식에 맞게 옷을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그 후줄근한 티셔츠는 뭐고 무릎 나온 바지는 뭡니까? 그리고 머리도 염색 좀 하고 좀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은 제가 만만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평소 입고 다니는 대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양복이 없다 보니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애들 결혼시킬 때도 양복 없다고 핑계대면서 이러고 나오실 거예요? 정말 없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봐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단정하고 격식에 맞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사돈. 기분 푸시고 식사하시죠. 여기가 강남에서 최고 비싸고 좋은 곳이라면서요. 그래요. 여긴 내 단골집인데 음식만 맛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최고예요. 하여튼 인사는 끝났으니
밥이나 먹자고요. 사돈은 저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컷 짜증을 낸 뒤에 식사를 하더군요. 사돈이 말하는 게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지만 제가 차려입지 않고 간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긍하고 조금 더 친절한 말투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돈, 정말 맛있는 집이네요. 사돈 덕분에 오랜만에 보식합니다. 지금 저더러 돈 내라고 미리 못을 박아두시는 건가요? 생긴 대로 논다더니 밥을 얻어먹으시려고 나온 것 같으시네. 알겠어요. 제가 낼 테니 실컷 배 터지게 많이 드세요. 뽕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드시라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닌데. 사돈, 기분 좀 푸세요. 제가 못 배워서 무식하고 눈치가 좀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돈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윽고 딸과 사위의 결혼 준비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는데 사돈이 조금 과분한 요구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혼수랑 예단은 제가 수첩에 적어왔어요. 이거 보시고 맞춰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사돈. 딸 결혼인데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십시오. 수첩을 받아들고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보는데 이건 완전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엄마 같더라고요. 혼수는 무조건 가장 비싸고 좋은 거로 하는 건 기본에다가 수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에 귀금속과 모피 등 거의 5억의 돈을 들이라고 하더군요. 사위가 마련하겠다는 신혼집은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였는데 말입니다. 이건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전세금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칼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눈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진짜 생긴 대로 노시네. 그 집 꼴로 와서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아들을 꽁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이봐요 사돈, 내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여자들이 데려가려고 안 다니라고요. 지난번에는 의사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놈이 혜정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다고요. 이 정도 되는 내 아들 수준 맞추려면 돈 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그럼 제 딸은 어디 모자랍니까? 공무원에 얼굴도 예쁘고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라고요. 참나, 공무원이 대수예요? 꼴랑 9급 공무원 하고 있으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시네. 요즘 9급은 월급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아들은 억대 연봉 버는 엘리트고요. 정말 너무하시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서방이 인품이 훌륭해서 사돈도 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제가 제대로 착각했네요. 천박해서 더는 들어주지 못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천박이라고 했어? 이 찌질한 노친네가 어디서 뻔뻔스럽게 큰 소리야? 이봐, 네 딸 같은 애는 길거리에 나가면 널리고 널렸어. 내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억지로 허락하려고 나왔는데 당신을 보니 절대 허락해주면 안 되겠다. 이 결혼 무효야. 그래, 나도 당신 같은 여편네가 내 딸 시모가 되는 건 싫어. 이 결혼 무효야, 무효. 결국 제 감정이 터져버려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죠. 제가 많이 격양되고 흥분한 상태라 딸아이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반대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매일 저를 찾아와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제 딸과 꼭 결혼해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혜정이 없으면 안 돼요. 장인어른도 잘 아시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야. 난 자네 어머님 같은 사람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빨리 마음 접고 다른 여자 찾아봐. 안 됩니다. 전 혜정이 없으면 빈껍데기라고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혜정이가 옆에서 도와준 덕이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해준 것도 혜정이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자랑 헤어지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차라리 접시 물에
코 박고 세상 하직하는 게 낫겠어요. 이 사람아, 나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네 어머니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괜히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나가. 이 결혼은 틀렸어. 사위에게 호통을 치며 제발 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엔 딸아이가 사위 옆에 무릎을 꿇고 같이 빌더군요. 아빠, 오빠 어머님이 마음 돌리셨어. 아빠를 다시 만나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이제 아빠만 마음 돌리면 돼. 나 천식 오빠랑 결혼하게 해줘. 뭐? 사돈이 마음을 돌렸다고? 참나, 속을 모를 사람이네. 그렇게 싫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 다시 상견례 하자고 하셨단 말이야. 저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사돈만 아니면 바로 결혼을 시키겠지만 그런 여편네 밑에서 딸이 마음고생할까봐 걱정이 들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딸과 사위는 매일 무릎 꿇고 허락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울고 갈 사이였죠. 그래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딸과 사위가 죽고 못 산다고 하니 두 손 두 발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다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은 여전히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어요. 제가 양복을 사서 입었고 염색도 해서 나갔는데 벌레 보듯이 쳐다보더군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나 생각했지만 딸과 사위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을 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결혼 준비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어이없는 요구 조건을 말하더군요. 사돈어른, 내가 조건을 바꾸기로 했어. 사돈어른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린 거 미안하게 생각해요. 뭐 마르씨가 있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새애기를 제 집에서 데리고 살 거예요. 물론 평생은 아니고 한 3년 정도만요. 혜정이가 살림을 못하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제 아들이 돈을 더 모아서 전세가 아닌 자가로 집을 마련할 형편이 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을게요. 이게 제 조건입니다. 뭐예요? 내 딸을 시집살이 시키겠다고요? 요즘 누가 시집살이를 합니까? 사돈, 어떻게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세요. 추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말이 통하질 않네. 그럼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갑시다. 저는 딸아이를 시집살이 시키는 건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 여기서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애원하며 제발 허락해달라며 이대로 나가면 사위와 도망가서 살겠다는 막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놀란 저와 사돈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나눴는데 시집살이를 무조건 시켜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는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달라고 눈빛을 보냈어요. 딸이 도망가서 저와 연을 끊고 사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시집살이를 3년 하는 걸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승리한 사돈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조롱하듯 하더군요. 사돈어른,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새애기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세요? 제가 딸처럼 예뻐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요. 사돈이 제 딸을 잘 돌봐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부디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이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상처 주지 않고 잘 교육할 거예요. 여하튼 결정 났으니 그만 일어나자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또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얼른 갈 길 갑시다. 그렇게 사돈은 비아냥거리며 돌아갔고 저는 종업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해서 낮술을 하고 들어가서 잠을 늘어지게 잤답니다. 얼마 뒤 딸아이의 결혼식을 올렸고 사돈집에 보내줬어요.
따로 혼수나 예단은 생략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가할 때나 지원해주기로 했죠. 걱정이야 태산 같았는데 딸이 선택한 일이니 가만히 두고 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딸 부부를 만났는데 말로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내내 웃는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사위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해줄 말은 그냥 둘이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는 조언만 해줬답니다. 그리고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된 일은 당분간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일하는 건물에서 사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경비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먼저 알아본 사돈이 코를 막으며 욕같은 인사를 하더군요. 꿀이 있네. 사돈어른 경비한다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돈이 여기 무슨 일로 오셨죠? 난 이 건물 단골이에요.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라고요. 피부과랑 네일샵이랑 헤어샵까지. 내가 단골로 다니는 곳들이 다 이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사돈어른을 못 봤을까? 아니다. 마주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낫겠죠? 사돈은 역시나 기분 나쁜 말투로 무시하더군요. 저는 대충 인사하고 경비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마주치고 말았어요. 하루는 사돈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찢어지는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사돈어른! 거기 서봐요! 왜요? 인사를 날마다 하면서 지내야 합니까? 그냥 볼 일이나 보러 가시죠. 누가 인사하재요? 여기 복도 바닥이 끈적거려요. 경비가 멀뚱하게 서 있으면 돼요? 월급 받으면 일을 해야죠. 얼른 바닥 닦으세요. 에? 제가 아까 깨끗이 닦았거든요?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 끈적거리니까 다시 닦으라는 말입니다. 사돈은 늘 입 아프게 두 번씩 말해야 알아들어요? 가방끈 짧은 걸 엄청 티내네. 알겠습니다.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시던 길 계속 가세요. 아니요. 청소하는 거 보고 가야겠어요. 내가 볼일 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바닥이 끈적거리면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서요. 사돈은 저에게 갑질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 자기 보는 앞에서 청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는 일이고 일이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사돈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며 대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재미가 들렸는지 사돈은 제가 일하는 건물에 매일같이 나타나 저에게 갑질을 하더군요. 엊그제 미용실에 다녀갔다면서 또 미용실에 왔다며 저에게 아는 체를 했답니다. 사돈, 또 놀고 계시네. 그러지 말고 건물 앞에 담배꽁초나 좀 주워요. 더러워서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신다고요. 얼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치우도록 하죠. 오늘도 눈으로 확인하시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날은 복도등이 너무 어둡다며 밝은 거로 교체하라고 짜증을 냈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늘어 터졌냐며 승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참아가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시간에 사돈이 나타나서 또 갑질을 하더군요. 사돈, 비가 오면 실내가 습하지 않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입구에 발판도 갖다 놓아야죠. 그리고 우산 비닐도 비치하세요. 그리고 주차장에 환풍기 좀 설치하세요. 치아라 무지 더워요. 이봐요 사돈,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제발 제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사돈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갑질이라는 거예요. 요즘 경비들한테 갑질해서 뉴스에 뜨는 사람들 보셨죠? 그런 사람이랑 동급이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갑질? 이봐 경비,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게 갑질이야.
손님이 건의 좀 했다고 인상 쓰고 조용히 닥치라고? 당신 진짜 혼 좀 나볼래? 사돈,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불쾌해하십니다. 그냥 좀 들어가세요. 아니, 나 그냥 못 가. 여기 건물주 나오라고 그래. 당신한테 월급 주는 오야지 나오라고 하란 말이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과받아야 되겠어. 그러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를 부풀리려는 사돈은 정말 움직이지 않고 저에게 계속 침을 튀기며 책임자든 건물주든 빨리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억지로 사과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말이죠. 사돈, 아니 손님 죄송합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보는 눈도 있으니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갈게요. 대신 다음에도 불친절하고 막 나오면 진짜 혼나실 줄 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님. 들어가세요. 사돈은 사과를 받아내서 이겼다는 승리의 미소를 머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돼지나 소와